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생성AI 파운데이션의 송세경입니다. 그, 그 2월 달에 그 산업 한류 제조 AX 이니셔티브라는 행사를 어찌 보면 기업들이 가장 바쁜 달이 2월이고, 그리고 경기 여건도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 각국이 기업들을 AI 기업들을 앞세워서 정말 빠른 속도로 산업 전환의 리더십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 한국에서 정부 또 지자체 기업들이 다양한 준비를 하고 계신데 저희 협회에서도 거기에 힘을 좀 보태고 그리고 보다 발전적인 그 전략적인 제안들을 좀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작년 말에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2025년 2월 25일 오늘 산업한류 제조 AX 이니셔티브라는 행사를 하게 되었고요. 여기에서는 산업한류라는 이름을 저희가 앞에 좀 넣습니다. 그 한류가 우리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선호하고 신뢰하는 큰 브랜드가 되었지만 산업 측면에서는 좀 그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이라고 하면 지속 가능성보다는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시기에 산업도 한류처럼 따뜻하게 포용하면서 전 세계를 이렇게 안아가면서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기업 그리고 그런 솔루션 컨텐츠들이 나아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행사가 기획이 되었고요. 이 행사는 되게 알차게 준비와 기획이 되었는데 발표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매우 훌륭할 것으로도 기대가 되지만 더 나아가서 부탁을 좀 드렸던 게 정말 지금 시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발전적이고 그리고 도움이 되는 그런 진짜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오늘 행사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전체 순서를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기조 발표하는 시간이고요. 주영석 정말 존경하고 항상 산업 현장에서 나가야 될 지혜와 해안을 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해 주시는 주영석 특임 교수님을 모시고 대전환 시대의 대한민국 산업 AX 전략이라는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하고 두 번째는 서울대 AI 연구원장이신 장병탁 원장님께서 이제 AI가 로봇, 피지컬하고 붙었습니다. 이제 사이버가 정말 피지컬하고 붙은 CPS 세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휴머노이드 AI 로봇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로보틱스 하면 이제 카이스트인데 카이스트에서 기계공학과에 학부장을 좀 하고 계신 김정 학부장님께서 산업한류 부흥을 위한 제조 AX 기술 전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서 세 가지 큰 틀을 가지고 장기적인 시각에 대한 비전의 말씀을 기조로 듣겠고요. 두 번째 사례 테마 발표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또는 아직까지 잘 해오고 있는 사례들 중심으로 저희가 컨텐츠를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조 AX의 가장 유망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이면서 카이스트 교수인 최재식 이니지 대표님께서 제조 산업 산업에 적용된 AI 혁신 기술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윤영진 교수님께서는 싱가포르이 되게 잘하고 있는 걸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싱가포르 사례와 함께 카이스트 첨단 제조 지능 혁신센터가 있는데 소개를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최형철 전무님께서 삼성전자 스마트 공장 성과와 혁신 사례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부를 마친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산업 한류 제조 AX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어떻게 혁신하고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저하고 박강기 소장님께서 패널 토론을 오늘 연사들과 함께 진지하게 아주 깊게 얘기를 할 예정이고 이 시간에는 산업부의 김세진 과장님 하고 한석기 소장님 그리고 니아의 정부만 본부장님께서도 함께 참석해서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개돼 있는 그 발표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어서 그리고 좀 프라이빗하게 우리가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구체적인 국가 차원의 이런 혁신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토론의 시간을 별도 저녁 시간에 좀 갖고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저희가 오늘 포럼에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각종 보고서 형태로 정리를 해서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협회에서 기업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이런 AX 전환에 저희가 낙오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선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정말 그 지금 하루하루 이루어지고 나오고 있는 뉴스들이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정말 경이롭고 놀라울 따름이고요. 그리고 생성 AI가 갖는 이 파고가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는 우주의 신비처럼 우리 뇌처럼 아직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잘 대비하고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그것만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 그 일부의 대표 발표자로 큰 박수로 주영섭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주영서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서론 다 빼고 본론만 얘기를 해야 드릴까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이 시대적인 어떤 흐름, 그러니까 이게 AI든 AI 대전환이든 무엇을 위한 AI고 무엇을 위한 AI 대전환이냐 하는 그 큰 그림을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께서 자세한 얘기들은 많이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좀 큰 얘기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한 이 그 전략을 만들어가야 되는 가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중요한 게 목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충실한 이 그 전략적 방향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뭐 이게 막 넘어갔네요. 네. 네. 자, 첫 번째로 우선 뭐 이런 얘기를 드리려면 이 세계적인 그 패러다임이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는지, 일종의 패러다임이 지금 혁명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글로벌 그 혁신의, 그 혁명적 방향이 뭐냐는 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거의 중심에는 3대 대전환이 있고요. 3대 대전환을 만드는 거는 아주 초변화, 이 시대적 뭐 전무후무한 초변화가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면서 그게 이제 3대 대전환을 만들고 있고, 결국 뭐 키워드만 얘기하면 결국은 그 AI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화를 통해서 인류의 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자는 쪽으로 갖는 것이 아마 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도 한 시간 정도 드려야 될 문제인데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대전환이 결국 디지털화를 만들고 있고 그린 대전환과 이 문명 대전환이 지속 가능성을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근데 지속 가능성은 목적이 되겠고 디지털화 이 AI 대전환은 수단이 될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뭐 CES 2025 작년부터 CES에서도 AI 혁명을 얘기하고 있고 그 AI 혁명은 이제 디지털화의 핵심이고 그걸 통해서 이 환경의 지속 가능성, 사회의 지속 가능성,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모든 게 움직이고 있다 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2023년에 처음 발표해서 2024년, 25년 지금 CES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 이 Human Security for All,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인류 안보라고 하는 거가 하나의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어 인류가 지금 불안하다는 건데
인류가 어떻게 불안하냐면 환경에서 불안하고 식량 위기 같은 게 불안하고 또 코로나가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중국에서 이미 또 뭐 새로운 변종이 생겼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 그 건강이 보건의 위험을 받고 그다음에 개인적 개인 안전 또 공동체 안보 안전된 안보 그다음 이 정치적 자유 그리고 또 경제 문제, 그다음에 기술의 어떤 그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기술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 8가지 분야에 인류는 지금 아주 굉장히 중대한 위험에 봉착해 있고 이런 문제들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거를 이제 인류 안보다. 그래서 휴먼 시큐리티라고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인류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지속 가능성 문제를 이 그 하나의 어떤 제시하고 있고 AI나 뭐 디지털 대전환이나 AI 대전환이나 결국 AI가 이러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그 현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리나라는 뭐 좀 더 또 말씀드리지만 대체로 이 과거의 패스트팔로우 시대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남이 먼저 던져놓은 문제를 빨리 쫓아가서 푸는 데 익숙하지 이게 우리가 문제를 정의하는 거가 좀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우리나라는 한 번도 뭐 인류가 무슨 기술 문제를 대할 때 이걸 왜 하지 하는 그 생각은 잘 안 하고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만 생각하게 돼서 what과 how에만 포커스를 맞춰 있지 why는 잘 생각 안 하는 우리의 지금 문제인데 선진국이 되고 세계 인류 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Y를 선점할 줄 알아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하나의 그 문제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뭐 포함해서 뭐 이런 지금 시모스키 폴만이 아니라 뭐 기후 환경 문제 왼쪽에 있고 생태계 위기가 있고 자원 위기, 핵전쟁 문제, 뭐 또 인구 위기, 사회 양극화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엄청난 지금 문제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우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시대적 어떤 위기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좀 인식을 좀 높여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인들이 이런 불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불안을 해소해 주는 나라가 이제 앞으로 승리하는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2023년부터 CES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제가 뭐 CES에 한 수번 넘게 뭐 40년 전에 처음 가서 수번 넘게 갔었는데 그래서 뭐 CES의 흐름에 대해서는 뭐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제가 2023년처럼 과거의 CES 흐름하고 완전히 달라진 걸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이 CES의 그 성격이 바뀐 아주 중요한 해인데 그때 나왔던 뭐 이런 걸 누가 얘기한 적은 없지만 제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보면서 느꼈던 거로는 CES의 2023부터 그다음에 2024년 올해 계속 똑같습니다. 그 경향으로 하고 있는 게 바로 과거에는 기술 중심, 무슨 기술, 새로운 신기술이 뭐냐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는 이 기술의 목적이 뭐냐, 기술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기술 혁신의 목적을 지금 이제 중시하는 패러다임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점과 시대 정신이 바뀌고 있고, 그거의 중심에는 환경의 지속 가능성, 사회 지속 가능성, 궁극적으로 인류의 지속 가능성이 핵심에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기업들의 업을 정의할 때도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기술이나 제품으로 업이 정의돼 있는데 지금 벌써 해외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전부 다 업의 정의를 이 기술하고 제품에서 목적, 미션 이런 중심으로 다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과거에 우리가 페스티벌로 잘 얘기할 때는 뭐 효율성, 뭐 투입 대비 성과 뭐 이런 거가 중심이 되고 우리가 다른 나라의 선도국들의 어떤 기술을 어떻게 쫓아갈 것이냐, 제품을 어떻게 그들과 같이 갈 거냐 이런 게 포인트였다면 이게 first mover로 가려면 기술은 가장 기본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효과성 또는 혁신성 이제는 우리나라 효율성에서 측면에서는 더 이상 좋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어, 그, 과거 페스팔로 시대에 우리 주무기를 어,
가지고는 더 이상 먹고 살기 어렵고 이제는 혁신성으로 가야 돼서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목적 중심으로 모든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AI에 대한 문제도 그 AI가 세계인이 바라보고 있는 거는 AI가 바로 이런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대안으로 AI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AI에 대한 연구를 하고 AI 대전환을 우리가 축 전략을 할 때는 이 목적을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거를 절대 잊지 않으면 안 된다, 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AI 뭐 좀 저 CS 2025에서 가장 뭐 중요한 키워드가 AI였고 AI 일상화 뭐 이런 뭐 AI와의 어떤 공존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뭐 이 연결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AI로 문제를 풀고 새로운 걸 발견하고 하는 것 그런 거에 모두 다 뛰어들자 하는 걸 갖고 있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가운데 지금 아주 이번 CS2025의 기존설의 스타가 젠슨 왕이었고 젠슨 왕이 이제 제기한 게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네 가지 단계를 얘기했는데 인식 AI, 생성 AI,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인식 AI라면 뭐 우리 분류자라고 뭐 예측자라고 하는 그 우리 뭐 음성 인식, 뭐 패턴 인식, 뭐 이런 문제, 사람 인식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는 거고 이제 제너러티브 AI가 생성형 AI가 이제 현재 우리 굉장히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방향이 이제 그 다음에는 에이전틱 AI가 이제 모든 뭐 사람이 하는 일들을 뭐 기업이 하는 일들을 전부 다 이제 AI 에이전트가 하게 되는 그걸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리적 피지컬 AI 그래서 뭐 로봇이라든가 자동차 자율주행차라든가 뭐 드론이라든가 뭐 모든 이제 제품 안에 AI가 들어가는 거가 맞는데 이거를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젠슨 왕이 지금까지 인식하고 생성을 지금 지배하고 있고 에이전트 AI는 뭐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센터를 잡고 있으니까 뭐 그 에이전트 AI는 관성에 의해서 잡아갈 텐데 이 물리적 AI, 피지컬 AI까지 먹겠다. 이걸 내가 다 이 마치 앞에 그 제너러티브 AI 경우에 GPU에 잘 아시는 쿠다라든가 이런 개발 생태계를 다 오픈해 가지고 거기에 전부 다 거의 표준화 사실상 시장 표준화를 만들어서 다른 회사가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앞으로 이 피지컬 AI도 코스모스라는 이런 이번에 새로운 뭐 소위 얘기한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을 발표하고 또 기존의 옴니버스 이 플랫폼 같은 거를 다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다 이거 써서 로봇 개발하고 이거 써서 자율주행차 개발하고 이거 써서 모든 제품에 들어가는 물리적 AI를 개발해라.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천하통일을 하는 거죠. 과연 이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사실 우리 AX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루어지게 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나요? 특히 저는 뭐 이 클라우드 같은 쪽에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쪽은 뭐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저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가 다 잡겠죠. 또 뭐 국내 시장에서 뭐 또 역시 뭐 지금 뭐 클라우드는 다 그네들이 다 지금 잡아가고 있는데 그걸 되돌리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피지컬 AI까지 우리가 제조업이 강한 대한민국이 이 분야까지를 이 플랫폼을 엔비디아한테 넘기게 되면 대한민국은 그냥 미투 프로덕트밖에 만들 수밖에 없어요. 경쟁할 대목이 없어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부가가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럼 한국의 미래는 참담해진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부 많은 분들이 뭐 엔비디아가 다 공개하는데 엔비디아 거 써서 우리 제품 개발하면 되겠네. 쉽게 하겠네. 이런 감언이설에 쉽게 넘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거 정말 위험한 얘기. 뭐 당장은 괜찮겠죠.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엔비디아 생태계를 멀리하는 얘기는 아니고 가까이 하되 대신에 우리가 그 종속되지 않는 방향의 카드를 준비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핵심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젠슨왕은 뭐 이렇게 네 단계로 계획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네 단계 이렇게 양쪽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퍼셉션 AI는 우리 분류, 뭐 예측, 뭐 그
AI 잘하는 게 세 개죠. 분류 잘하고, 예측 잘하고, 그게 다 전부 다 퍼셉션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너러티브 생성을 잘하는 이 세 가지가 기본인데 그 위에 한쪽 축으로는 이제 에이전틱 AI 주로 클라우드를 쓰는 에이전틱 AI 쪽이고 또 한 축은 주로 이 온디바이스나 인바디나 이 피지컬 AI가 하는 양쪽의 축으로 가지 않을까 보는데 그런 면에서 그 앞으로 우리가 AI 분야에서 과연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뭐 이미 장벽타 원장님, 종장님 앞에서 제가 이 문자를 써 죄송합니다만은 뭐 이걸 우리가 AI 이 원천 기술에서 미국하고 중국을 리드하기는 조금 쉽지 않지 않냐. 이거 거의 왜냐하면 거의 쩐의 전쟁이고 물론 딥시크가 쩐의 전쟁이 아닐 수도 있다. 또 한번 뭐 잘하면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효율성 게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여전히 제가 보기엔 여전히 썬의 전쟁은 유효한 것 같고요. 스케일 이펙트, 스케일링 로라는 게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AX는 AI를 전환을 저 AI를 활용하는 분야에서는 특히 산업의 AI 분야에서는 산업 AI 대전환 분야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세계 AI 3대 강국을 추구하고 있는데 AI 분야에서는 3위 정도가 일단은 3위 그룹이니까 지금 뭐 6위라고 하지만 3위 그룹은 고만고만하니까 미국하고 중국에 또 가능한 빨리 쫓아가는 우리 잘 아는 이 패스트팔로우 전략으로 가고 이 AX에서는 크로스 무버로 가는 것이 그건 왜 그러냐면 AX 쪽은 데이터가 중요하고 도메인 지식이 중요하고 뭐 AI만 갖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미국이나 중국하고 해볼 만하지 않냐 하는 것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시크가 이제 정말 그 세계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 이게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는 건 잘 아시는 대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물론 우리나라가 쇼크를 받은 거는 중국이 하는데 한국은 왜 못하냐 이런 얘기는 조금 굉장히 중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중국은 뭐 대단한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력한 인프라에 훨씬 강력한 인력 구조에 뭐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냉정하게 보면 오히려 딥시크가 미국이 클로스드로 다 주도해 나가는 거를 그냥 오픈시켜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도 이제 다 LLM 얼마든지 많을 수 있게 아주 평준화시키고 보편화시키고 민주화를 만든 거에 대한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거다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이 이제 앞으로 AI 활용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AI 대전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뭐 여러분 뭐 너무 잘 아시니까 뭐 강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이 특히 이제 한 가지 이제 DX와 AX와의 차이에 대해서 뭐 디지털 대전환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거 하지 말고 이제 AX라는 거냐 이런 말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DX가 바로 이루어진 게 커넥티비티, 연결, 데이터, AI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AI 대전환은 강력한 디지털 대전환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의 그 특징이 자꾸 이 용어 싸움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것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전면적으로 AI를 전 분야에 도입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아까 얘기한 세 가지 측면을 다 도입해야 되고 그 도입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 AX는 방향이 두 가지라고 보여지는데 특히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자꾸 이렇게 깨지는 이게 아마 제가 이 16대9로 만들어 드렸는데 4대 3으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됐나 봅니다. 근데 하여튼 제품 및 그 서비스가를 그냥 혁신하는 게 하나 있고 예를 들면 뭐 우리 스마트폰에 AI 칩을 넣어서 이그 기능을 뭐 대폭 증강시키는 게 왼쪽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우리가 업무를 하는 일을 하는 뭐 마케팅이나 개발이나 생산이나 구매나 판매나 이런 여러 가지 가치 사슬의 오퍼레이션을 생산성과 경쟁력을 대폭 올리는 10명이 할 일을 한 명이 하고 10시간 할 일을 1시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하나씩 보면 그 이 제품하고 서비스를 혁신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품 속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온 디바이스 라는 말 표현을 쓰고 있고 이 로봇이나 요새 이것도 이제 우리 KGAF에서 용어를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잘 정의하는 것 중요할 것 같은데 온 디바이스가 하고 피지컬 AI는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도 그게 사실 제가 제 경위는 이게
이게 센서라든가 그 센서와 액추에이터가 가미되지 않아서 그냥 단독으로 존재하는 걸 디바이스라고 하고, 그 디바이스에, 그 스마트폰처럼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거는 온 디바이스 AI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처럼 이게 그 자체가 센싱을 해서 판단을 하고 액션을 하는 그걸 이제 바디가 있다고 그래서 인바디드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 피지컬 AI는 사실상 물리적인 거기 때문에, 물리적인 무슨 제품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하고 저 인바디 AI를 합쳐서 이 그 피지컬 AI라고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2분 남은 것 같아서 2분 끝낼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이 두 개를 다 합치는 클라우드하고 피지컬을 다 합쳐서 이런 수행하게 될 텐데, 이 과정에 그 이 클라우드 쪽은 아무래도 패스트 팔로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 온디바 피지컬 쪽은 플스보 전략을 가야 되지 않냐고 보고 있고, 뭐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의 그 피지컬 AI 전략에 대응하는 거는 엔비디아 생태계하고 협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그럼 뭘 갖고 구축할 거냐 하는 거는, 엔비디아의 가장 지금 약점이 이 전력 소모가 크다는 거인데, 이 에이전트 AI에서는 사실 뭐 클라우드에 전력 소모가 많으면 뭐 전력을 충분히 공급하면 되는 거니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물리적 AI에 뭐 하면, 예를 들어서 로봇에 저희 그 전력 소모가 많으면 어떤 로봇은 한 시간마다 충전해야 되고, 어떤 로봇은 하루에마다 충전해야 한다면 하루마다 충전하는 로봇이 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앞으로 저전력 문제가 가장 화두가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한민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초전력 AI 반도체를 개발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나라의 기존 피지컬에서의 강점과 뭐 제조의 강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폴스 모로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AX의 이 오퍼레이션 생산성 문제는, 뭐 결국은 이제 우리가 대항에 나가서 뭐 오픈 AI처럼 막 LLM 전반에 대해서 하는 거는, 아주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는 상당히 이 컴퓨팅 파워라든가 모든 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이 산업 AX를 특화시키고, 산업도 자동차 산업, 뭐 이렇게 또 뭐 화학 산업 이런 식으로 산업별로 특화하는 소위 얘기한 버티컬 AI를 구축해 나가면, 우리가 산업 AX도 한국이 리드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버티컬로 되면 AI 역량보다 데이터 역량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여기 보이신 대로 제조 AX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우리가 한국이 주도할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에이전트 AI로 나타나게 될 거고, 이번 CES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결국 이제 마지막인데, 결국은 이게 되려면 이게 AX1이나 AX2나 전부 다 데이터 생태계가 중요한데, 이 데이터 생태계는 오늘 산업부에서 오늘 과장님 오셨지만, 데이터 생태계는 기업이 구축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각자 구축해가지고는 표준화 같은 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표준화라든가 어떻게 학습할 거냐, 어떻게 유스 케이스를 만들 거냐, 어떻게 또 그 데이터를 거래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정부가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독일 중심의 EU가 추진하고 있는 매니팩처링 X가 딱 이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협력 방안을 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AI가 데이터와 물려서 아주 수시로 바뀌게 되면, 이 하드웨어를 또 수시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머신도 그렇고, 이제 그에 모아져 있는 팩토리도 그렇고 이 제조도 그렇고, 하드웨어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거를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썸띵으로 바꿔야만 이런 걸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예전에 뭐 DJ가 이거 만들었다는 말도 있고, 김영삼 대통령이 만들었다는 말도 있고 많은데, 우리나라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최근에 와서는 AI는 늦었지만 AX는 앞서가자. 그것도 클라우드 AI는 늦었지만 물리적 AI는 앞서가자. GPU는 늦었지만 저전력 AI 반도체는 앞서가자. 이런 말로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병탁입니다. 주 장관님께서 아주 글로벌 시각에서 잘 말씀해 주시고 전략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면에서
전반적인 게 다 커버된 것 같고요. 어, 저는 좀 더 이제 그냥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연구자로서 AI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으로 볼 때 예를 들면 챗GPT 다음이 뭐지? 그래서 챗GPT가 정말 세상을 바꿨잖아요. 인공지능 역사가 70년인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튜링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인공지능에서 그 튜링 테스트를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온 건데 정말 통과한 겁니다. 그냥.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이고요. 그래서 챗GPT 다음이 뭐지라고 생각해 보면 그와 같은 거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어 여러 보도나 이런 데서도 이미 나오기도 한 것 같은데 약간 휴머노이드 AI 로봇 에이전트입니다, 사실은. 인공지능의 에이전트, 지금 에이전틱 AI가 얘기가 지금 많이 되고 있지만 90년대 초부터 에이전트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AI가. 30년이 지나서 지금 산업화되고 있는 건데 에이전트의 명확한 다음입니다. 거기다가 몸을 갖추고 사람처럼 하면은 에이전트, 지금 에이전트는 소프트웨어 에이전트고 그러니까 주로 업무 보는 거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안에서 컴퓨터 안에서 뭔가 지능적인 일을 로봇처럼 해주는 소프트웨어 로봇, 소프트웨어 봇이라는 말이 거기서 온 거고요. 그게 에이전트인데, 그래서 그거의 다음으로 보면 아까 지금 피지컬 AI를 말씀하셨는데, 그 가상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가는 AI, 그러니까 그냥 가상 세계 에이전트가 현실 세계로 가면 그게 로봇이고, 어쩌면 휴머노이드 로봇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아마 엔비디아에서 발표할 때도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얘기한 것 같고 그냥 큰 틀에서 보면 스마트폰 다음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와서 거기 온갖 앱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예를 들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플랫폼이 되면 그거 가지고 온갖 앱 같은 역할들을 그러니까 general purpose 로봇 뭐 이런 말도 씁니다. 범용 로봇. 로봇이 원래는 범용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산업화된 로봇은 다 아주 전문적으로 기계해가지고 자동화 위주로만 됐는데, 그래서 AI 기술이 이렇게 하려면 진짜 AI 기술이 많이 발전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AI 기술의 발전 연장선상에서 보면 사실은 자연스러운 챌린지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게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당연히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이나 디바이스나 머티리얼 기반이 거기 강하게 깔려 있고 거기다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에서 보면 AI가 이제 붙으면 그래서 다시 한번 이미 다 말씀 잘 해주셨는데, 용어로 보면은 조금은 제가 다르게 용어를 쓰긴 했는데, 그래서 AI는 사실은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생각한 AI의 이상적인 건 사람처럼 지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기계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각한다는 거는 주로 눈, 귀, 코, 입 이런 데가 하는 오감 감각이고, 그다음에 사고하는 거는 머릿속으로 주로 로직이고 언어였습니다. 그게 챗GPT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을 먼저 완성을 한 겁니다. 근데 지각은 약합니다, 아직. 그다음에 아직 많이 약한 게 행동입니다. 그래서 앞하고 뒤 아이런인데 입력하고 출력이 약하고 가운데 생각하는 부분이 가장 먼저 산업화됐어요. 챗GPT가 글을 잘 쓰죠. 글을 잘 쓰고 생각도 하고 로직이 깔려 있고 그다음에 그림 같은 거는 그리는데 사실 입력하고 출력, 퍼셉션하고 액션이 약간 약하고 사실은 에이전트라는 거는 여기 행동이 강조된 겁니다. 그래서 행동형 AI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같고 생성형 AI 지금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아까 말씀하신 거에 예측 분류 사실은 그게 기술적으로 정확한 용어인데 예측 분류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약간 판단형이라고 제가 여기 한마디로 했는데 그래서 판단형하고 생성형의 차이는 사실은 기술적으로 되게 명확합니다. 입력이 AI가 지금 발전하면서 입출력으로 보면 입력은 옛날부터 아니 복잡해도 잘했어요. 출력이 예를 들면 클래시피케이션 100개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 10개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였어요. 근데 출력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해서 생성형이 됐어요. 이제 뭐 수십 페이지 글을 쓰잖아요. 출력.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판단형은 보통은 입력이 아무리 복잡해도 출력 몇 개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예요. 알파고가 명확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아봤자 그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예요. 근데 생성형은 고르는 게 아니고 생성을 해야 됩니다. 창의적으로 단어를 생성하고 그림 조각을 생성하고. 그래서 근데 사실은 기술적으로 보면 상당히 둘 다 유사합니다. 목적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조금 다른데. 그다음에 행동형은 좀 다른 게 목표를 가지고 있고 뭔가를 수행해야 돼요. 미션을 수행해야 돼요. 앞에 판단형이나 생성형은 사실은 미션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행동형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행기 좌석을 예약해줘. 그럼 에이전트가 해야 되는 게 저희가 한 번 어디 들어가거나 콜센터 직원하고 한 번 한마디만 얘기해가지고 답이 찾아지지 않아요. 나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요. 그 피드백을 받고 그거 말고 이거요. 그리고 또 피드백을 받고 주고받고 해서 결국은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야 되는 목적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게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이제 그 사실은 물리적인 세계로 오게 되면 그게 피지컬 AI고 사실은 인간이나 동물은 보면 몸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몸을 가진 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 능력 부분이 AI가 여전히 약한데 딥러닝을 통해서 사실 사진은 이제 잘하지만 아직 후각이나 다른 감각들은 사실 데이터화가 아직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가 약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로보틱스나 이런 데서는 이런 부분이 이미 시작됐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다릅니다. AI가 궁극적으로 그래서 앞쪽으로 가는 거 조각조각은 AI가 한 건데 피드백 있는 부분이 약하고 에이전트는 요 피드백을 하긴 하는데 컴퓨터 안에서만 피드백을 주는 거고 피지컬 AI는 물리적인 세계하고 나와서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몸을 갖춰야 되고 센서 액추에이터가 있어야 되고 피직스하고 리얼 월드하고 인터랙션을 하면서 에이전트가 되면 그래서 그게 그냥 로봇이라고 보면 사실 AI 연구자한테 로봇은 에이전트입니다. 자, 현대 AI는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물리학이 현대 물리학으로 넘어온 것처럼 AI는 사실은 현대 AI로 넘어온 게 한 2000년 전으로 머신러닝이라는 거,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현대 물리학으로 온 것처럼 머신러닝이라는 걸 통해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혁명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너무 익숙해서 데이터 가지고 학습하는 게 너무 익숙하지만 혁명인 이유가 옛날에는 머릿속으로 코딩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생각했어야 됩니다. 그거를 그냥 코딩으로 표현만 한 것뿐인데 지금은 AI가 알고리즘을 지가 짜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 쓰던 부분을 기계가 대신하고 있고 사실은 혁명입니다. 제가 컴퓨터공학부 교수인데 컴퓨터공학부에서 가르치는 게 알고리즘 설계하고 주로 이런 거고 해석하고 이런 건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지금 AI 문제에서 적어도 생각해 보면 그게 경쟁력이 없는 게 많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거를 다 AI가 잘하지는 아직은 못하고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릴 부분도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리즘으로 머리 써가지고 설계하고 이런 것들을 인간이 하던 것보다는 기계가 데이터만 있으면 입출력 데이터만 주면 알고리즘을 저절로 더 잘 짜줍니다. 심지어는 코드도 생성해주죠. 코드를 생성하는 것, 글을 쓰는 것보다 쉬운 문제입니다. 기계한테는. 인간의 언어는 컨텍스트, 센시티브 랭귀지 그래서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서 어려운데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드는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예요. 그거보다는 문맥이 명확하게 그러니까 물론 인간이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기계한테는 훨씬 쉬운 언어예요. 그래서 코드 생성하는 건 사실은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 결국은 머신러닝이라는 걸 통해서 혁명이 시작됐고 이제 딥러닝으로 이게 복잡도가 올라간 거고 생성형 AI는 아까 말씀드린 출력 부분의 복잡도를 어마어마하게 키울 수 있게 확장된 겁니다. 결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올해 AI 연구 분야에 있었던 사람으로 사실은 허무한 거는 이거 그냥 컴퓨팅 파워가 계속 좋아지고 데이터만 많아져서 이게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오래 연구했는데 그, 사실은 컴퓨팅 파워하고 데이터를 잘 이용하는 알고리즘이 성공한 거예요. 그거 말고 더 복잡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많이 연구가 돼 있어요. 물론 그게 없어진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기반에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만 보면 약간 허무한 일입니다. 어, 그런 면에서 보면 그것도 한 가지 좋은 교훈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다른 인프라하고 잘 매치되는 그러니까 알고리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컴퓨터공학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기도 창피할 수도 있는 바보 같은 알고리즘, 아주 무식한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를 잘 활용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똘똘하게 계속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장점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그 기술이 결국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제 판단형 그래서 입력이 주어지고 출력이 있는데 보통은 감도학습입니다. 출력의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진을 주고 남자냐 여자냐 구별하는 거 사진을 주고 엑스레이 사진을 주고 정상이냐 환자냐 아니면 공정에서
정상이냐, 고장이, 반도체 공장이 지금 1시간 내에 고장이 날 확률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Y 쪽에서 몇 개 중에 고르는 문제입니다. 주로 분류하는 문제, 인식하는 이런 문제고, 어,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복잡도가 어마어마하게 딥러닝으로 커져서 입력하고 출력이 상당히 복잡해져도 이거를 매핑을 학습해낼 수 있다는 거고, 이거의 수학적인 근거는 이미 1989년에 사실 마련돼 있어요. Universal Function Approximator Theorem. 그래서 지금 딥러닝이 한 거는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엔지니어링해서 잘 구현하는 걸 기술적으로 사실 해낸 거고요. 이론적인 근거는 이미 어떻게 보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판단형 AI, 뭐 예측형, 분류형 여러 가지로 이제 부를 수 있는데, 출력은 몇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복잡해져봤자 몇 개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로 포뮬레이션하고 데이터를 모으면 AI가 해냅니다. 그래서 응용이 무한한 이유는 이게 제조업이 되든 의약학이 되든 무슨 뭐 리테일에서 데이터가 되든 사실은 돈 케어입니다. 그래서 출력이 뭐 중에 하나 고르는, 기본적으로 yes, no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로 포뮬레이션 할 수 있으면, 데이터만 많이 모으면 상당 부분 해냅니다. 생성형은 사실 그거의 변형일 뿐이에요. 입력하고 출력이 있는데 우연히도 출력을 입력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약간 무감독 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강아지 사진을 주고 똑같은 강아지 사진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하고 출력. 그 다음에 어떻게 재생성하느냐, 리컨스트럭션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컴프레션입니다. 컴프레션 하는 알고리즘이고, 내가 하는 일이 컴프레션입니다. 로시 컴프레션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잃어먹고 의미만 하고 에센스만 남기고 하는, 이거를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트랜스포머가 지금 이거를 한 가지 잘 구현한 거고, 어, 그래서 보시면은 그림도 생성하고 심지어는 비디오도 생성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입력이 글이 들어가고 출력이 글이 나와도 똑같은 글이죠. 그냥 그다음에 입력이 사진을 넣고 출력을 똑같은 사진을 하라고 해도 되지만, 입력에다가 사진하고 글을 주고 출력에다 똑같은 사진하고 글을 줘도 수학적으로 똑같은 문제입니다. 글이든 그림이든 사실 동캐예요. 이게 뭐 센서 데이터가 되든 사실은 텍스트가 되든 이미지가 되든, 물론 기술적으로 효율성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그림하고 사진을 입력으로 주고 그림하고 사진을 출력으로 똑같이 하고 학습을 한 다음에 나중에는 이용할 때는 그림만 주고 나중에 글을 출력할 수도 있죠. 크로스 모델로. 이런 실험을 사실은 이게 저희 연구실이 뽀로로 만화 영화를 가지고 이미 한 2007년에 했었습니다. 오래전에. 만화 영화를 재생성하는 거를. 그런 실험들이, 근데 단지 이제 복잡도 면에서 깨끗한 그림이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개안이나 뭐 이런 게 나오고 딥러닝이 이제 활성화되고 컴퓨팅 파워가 좋아지고 데이터가 많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이제 좋아졌는데, 개념적으로는 이게 뇌가 진짜 잘하는 부분이에요. 뇌가 잘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생성형이 무엇보다 혁신적인 이유는, 고급 우리가 보는 많은 업무가 다 문서 작업인데, 문서 작업을 기계가 다 지식 노동에 해당하는 거를 인공지능이 사실은 상당 부분을 해주기 때문에, 업무, 특히 언어로 쓰는 다큐멘트, 문서 업무,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림, 이런 거를 기계가 이제 다 해주고,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있죠. 이미 PC가 나오면서부터 스마트폰이 나오고 모든 데이터가 다 그런 거는 저장돼 있기 때문에 AI가 그걸 학습해서 지금 인간 수준을 도달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생성형 AI하고 그 약간 판단형 예측형 AI가 이게 다른 점. 기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력의 종류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력이 이제 사진이나 그림 되는 이런 거. 행동형 AI가 조금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머신러닝으로 보면 강화학습이 행동형 AI의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에이전트가 멀리 걸어가는 게 목적인데, 감독학습처럼 정답을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 판단만 해줍니다. 사후에 판단만 해줍니다. 근데 그래서 리워드를 주는데, 그러면 잘한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하고 오류를 교정하고 스스로 계속 개선을 하고. 알파고가 바둑을 배운 거나 챗GPT가 지금 사람의 글을 계속 흉내내는 게 피드백 주고 하는 게 다 강화학습의 개념이에요.
한 번의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계속 개선하는 개념이고 결국은 해냅니다. 그래서 지금 에이전틱 AI 내지는 에이전트가 하는 거는 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시 가는 피드백이 리워드가 주어지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작업을 하려면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거를 목표 달성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파고가 사실은 그거에 바둑이 한 수에 이기는 게 아니죠. 200수를 잘 둬야 이깁니다. 그중에 한두 수만 잘못해도 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롱텀의 어떤 목표, 롱텀의 그 value 이거를 잘 추정하는 게 단기하고 장기에 단기에만 집중하면 당장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고 너무 장기에만 집중하면 중간에 단기적인 목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집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에이전트 AI가 제너러티브 AI 이제 다음으로 등장하고 연구 차원은 꽤 오래 했다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지금 발전은 어쨌든 대규모화됩니다. 그래서 입력의 텍스트를 수십 페이지를 주고 출력의 수십 페이지도 생성해냅니다. 어마어마한 발전이에요, 사실. 근데 기술적으로는 뭐 사실 어마어마하게 샘플합니다. 입력하고 출력 똑같은 거를 그냥 재생성하게 학습을 시키면 어 그거를 해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이런 거 LLM 해왔고 그래서 대규모 언어 모델 지금은 이제 그 언어뿐만 아니고 멀티모달로 이미지나 오디오나 비디오나 아니면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주고 출력에도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주고 입력을 뭐를 주고 출력을 뭐를 주든 사실은 데이터가 많으면은 어, 다 섞어서 그러니까 아까 오토 인코딩의 개념인데 입력 출력 똑같은 아이덴티티 펑션을 학습하도록 한 유니버설한 레프레젠테이션이에요.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내가 입력으로 어베일러블 한 걸 주고 원하는 출력을 지시를 해주면 잘 해낼 수도 있는데 잘하는 정도는 데이터에 디펜던트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발전된 게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그래서 이걸 하나의 모델 그래서 범용으로 갑니다. 이게 AGI 그러니까 AGI라는 말을 쓰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던 말이었는데 15년 전만 해도 지금은 누구나 쓰는 AGI 비슷하게 돼가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이게 범용이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모델 하나로 만들어서 입력에 뭐를 주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범용의 지식을 우리가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거치면서 대학교 가서 무슨 전공을 할지 생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양을 쌓아왔죠. 그게 프리트레이닝 하는 개념이고 인간이 지금 학습하는 과정을 AI가 비슷하게 사실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다 쓸지 모르지만 다양한 책도 읽고 경험도 하고 해놨다가 나중에 내가 전공이 정해지면 거기 가서 다시 교육을 파인 튜닝 해가지고 교육받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직무 교육을 또 받죠. 현장 가가지고 계속 파인 튜닝 하는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에이전트가 되면은 현장 가가지고 계속 실습하면서 계속 지도받으면서 그러니까 리워드 받고 잘했다 못했다 하면서 계속 교정하는 거. 챗GPT는 전 인류가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그거를 쓰는 순간 챗GPT는 그걸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어, 끊임없이 배웁니다. 그게 가장 지금 변화된 거고요. 그래서 학습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펀더멘탈하게 지금 기술 개발하는 방법을 바꾼 거고요. 그래서 규모가 그다음에 확신이 드는 게 이제 데이터 많고 컴퓨팅 파워 좋으면은 뭔가 계속 학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자본 투자를 통해서 그 경쟁에 지금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확신이 이 자신감으로 그게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은 거에 대한 경험적인 것 때문이고 투자할 수 있는 이유는 근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럼 남은 챌린지가 뭐냐? 다 풀렸느냐?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인공지능이 시도한 역사를 지난 70년 역사를 한번 한 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AI가 하려고 하는 거는 데이터, 정보, 지식, 아마 지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컴퓨터가 전형적으로 하는 게 정보 처리죠. 정보 데이터로부터 정보 처리. 그다음 사람 머리로 알고리즘 짜고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하려고 했고, 근데 AI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의 진짜가 지식에 관심이 있고 처음부터 약간 그 상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날리지. 그래서 날리지를 어떻게 넣어줄까를 사실 AI 연구자들이 수십 년을 연구한 건데 결국은 인공지능이 관심 있는 건 날리지하고
아직은 도달 못했지만 지혜입니다. 사실은 챗GPT가 약간 지혜 같은 걸 지금 갖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어, 경험으로 어마어마하게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습득할 수 있는. AI 초기에 연구한 거는 클래시컬한 AI는 그래서 지식을 직접 코딩해 주려고 했어요. 그 지식 기반 시스템, 뭐 knowledge base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 셈벌릭 AI 이런 거였어요. 지금 머신러닝이 하는 거는 그 지식을 직접 넣는 게 아니고 데이터로부터 지금 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정보를 얻고 지식을 기계가 자동으로 knowledge acquisition을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데이터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기도 했고 컴퓨팅 파워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약간 디지털 근데 지금 데이터화돼 있는 거 대부분 다 이미 전자화돼 있는 데이터겠죠? 근데 놓친 거는 지금 AI가 놓친 건 아직 실세계를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실세계로 나가는 게 그래서 가상에서 현실로라는 걸 제가 예전부터 외쳤는데 그래서 현실 세계를 반영하는 AI가 그래서 지금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 hallucination 현상이 생기는 거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철학적으로나 기술적 수학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인덕션을 하기 때문에 인덕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디덕션하고 달리 결론으로 얻은 거를 사실은 개런티 하지는 못합니다. 논리적으로. 그게 창의성인데 한편으로 좋은 건데 그게 좀 더 정확하려면은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지금은 텍스트만 가지고 학습을 한 거기 때문에 챗GPT는 마이크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소리도 들은 적 없고 사용한 적도 없는데 마이크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은 다 읽었어요. 사실은 잘 되는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놀라운 일입니다. 되는 게 신기한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이유는 그거를 보는 인간이 해석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된다고 착각하기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기계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가장 문맥에 맞는 단어를 생성할 뿐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게 되려면은 인간은 실세계에서 내가 마이크를 써보고 이런 경험이 다 들어가가지고 마이크에 대해서 배우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우유병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다 했는데 어 그게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그래서 피지컬 인텔리전스가 이제 실세계로 가는 거고 그라운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세계에다가 그라운딩이 돼서 어떤 개념이 형성돼야 되고 실제 인간의 지능이나 동물의 지능은 사실은 몸을 가지고 환경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실세계 그라운딩이 돼가지고 지식이 형성되고 인식론적으로 그래서 그걸 흉내내는 게 예, 이 슬라이드를 제가 만든 지가 꽤 오래되는데 여기 피지컬 AI 내지는 embodied AI 그래서 철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large language 모델이 embodied 돼야 되고 트랜스포머가 피지컬 트랜스포머로 바뀌고 피지컬 파운데이션 모델 이게 월드 모델 이런 게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철학적으로 보면 마치 실존주의 철학 같은 거 이제 being in the world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세상과 그라운딩이 돼서 지식이 습득되고 그게 어떤 개념으로 형성되고 그걸 통해서 언어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그래서 마지막 끊어진 룹을 이어보는 부분이 실세계로 한번 나갔다가 다시 실세계에서 지각을 해서 들어오는 피지컬한 에이전트가 명확히 인공지능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냥 다음입니다. 그런 피지컬한 에이전트가 사실은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그래서 굳이 휴머노이드일 필요가 있느냐도 논의 대상인데 인공지능이 굳이 사람처럼 할 필요가 있느냐의 논의 대상하고 비슷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논의하면 좀 오래 걸릴 수는 있는데 인간의 지능이라는 건 제가 보기엔 약간 바이 프로덕트입니다. 이 뇌가 어떻게 보면 회로로는 물이 질질 새고 아주 정교한 회로가 사실 아닌데 이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지능이나 의식이나 이런 게 바이 프로덕트로 생긴 거니까 생긴 거라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휴머노이드가 중요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 있는 환경 안에서 잘 서비스하는 지능이 되려면 인간이 발달한 심지어는 제약을 가진 그 비슷한 환경을 학습하기 때문에 사실은 결국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가 시간을 제가 많이 쓴 것 같은데 보시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구글이 하고 있는 연구고요. 여기가 잠깐 구글이 벌써 여기 지금 소리가 안 들어있는데 구글이 만든 팜이라는
LLM을 가지고 언어로 텍스트로 여기 글을 주고 일을 시키면은 물리적으로 로봇이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챗GPT가 말만 해왔는데 물리적인 세계하고 연결돼 가지고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챗GPT가 학습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hallucination 이런 현상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콜라캔이라는 게 어떤 건지 만져보고 청소도 해보고 쏟아도 보고 이런 경험이 콜라캔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도 보셨을 수 있는데 지금 스탠포드 대학에서 로봇을 텔레오퍼레이션으로 내가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걸 해서 내가 조작하는 걸 그대로 데이터를 모읍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를 모을 수 있어서 그거를 그냥 이미테이션 러닝으로 학습을 하면 심지어는 요리를 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휴머노이드나 로봇을 개발하는 방식이 이제 상당히 달라진 겁니다. AI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이 데모하고 그걸 그대로 학습하니까 데이터가 그대로 정확한 데이터가 모아지니까 그 로봇을 프로그래밍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게 가장 큰 장애였는데, 예,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은 인덕션이기 때문에 여기 보여드리는 거가 이게 의자 세 개를 가지고 학습을 했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학습하지 않았는데도 일반화해서 해낼 수 있다는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는 이건 최근의 논문인데 학습을 해가지고 실행하다가 말로 가르칩니다. 잠깐만 한 번 더 볼게요. Target. I want more minutes. 지금 언어 능력을 갖기 시작한 게 어마어마한 발전입니다. 그래서 Target. The sleep needed a lot. 그러니까 아이들이 언어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많은 거를 새로 배우죠. 그런 것처럼 로봇이 이제 그냥 초기 상태뿐만 아니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요거는 우리 전시회에서 시각이 가지고 동시에 이야기를 예, 해봤습니다. 잠깐만 그리고 서비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기자가 언어 최초로 퀴즈를 연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바나나를 집어 캔 옆에 두라는 명령에 피카의 눈이 카메라가 캔, 바나나를 바랍니다. 이어 로봇팔이 바나나를 집어 올려 캔 옆으로 옮깁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지난 4년간 개발해온 오감 활용 AI 로봇 피카가 세상에 공개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텍스트만 인식하는 챗 GPT와 달리 피카는 드라마를 보고 인간 동료와 얘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야구장 스tats 보면 심판, 타자, 포수를 식별하고 관중 수까지 추론합니다. 움직임이 어설프지만 스스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명령만 따르는 로봇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물리적인 세계하고 어쨌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로봇컵 같은 데가 사실은 이런 연구 AI가 많이 해왔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자,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사실은 이런 휴머노이드에 어떻게 보면 불을 지른 것 같고요. 이거를 단순히 그냥 안내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조 공장에서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는 거를 만들겠다고 선언만 할 때는 아무도 안 믿었는데 이게 매년 달라지는 걸 보고는 지금 보시면 사람이 가르치는 거죠. 사람이 행동을 하면 로봇을 만드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사람 모양의 관절 그대로 휴머노이드의 또 다른 장점은 사람 모습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 행동을 그대로 배울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요거는 버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최근에 조금 된 것 같은데 보시면은 약간 뭐 공장 같은 환경에서 작업을 좁은 공간에서 몸을 웅크려가면서 팔을 꺾어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지금까지 로봇을 도입하거나 자동화를 하려면 환경의 인프라에다 투자했잖아요. 환경을 바꾸는 게. 근데 지금 휴머노이드의 장점은 기존의 환경 안에서 사람이 작업하는 것처럼 기존 환경에 오히려 로봇이 적응을 하니까 그게 인프라 투자가 적은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범용으로 그러려면 똘똘해져야 되는데 이제 똑똑하게 어떻게 만드느냐가 사실은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각 능력, 행동 능력이 여기 대단히 좋은 걸 보여드리는 거. 이제 사고하는 능력 같은 경우도 꽤 있는 거죠.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예. 그다음에 이것도 보셨을 것 같지만 사실은 챗GPT의 연장으로 그저 몸을 단 거죠. 명확히 이미 챗GPT 오픈 AI가 피겨에 투자해가지고 로봇 회사에 몸하고 붙였고, 예, 붙였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게 아마 어쩌면 비전일 것 같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이나 PC가 나와서 가정에 그냥 홈 PC가 나온 거하고 어쩌면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기서 스프레드시트 뭐 계산하는 거, 워드 프로세서 이런 것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붙은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 상에서 이걸 가지고 내가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앱이 될지, 청소를 해줄지, 집안 정리를 해줄지, 뭐 교육을 할지, 아니면 자동차에서 뭐 물건을 꺼내오는지.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지난번 발표 때 제시한 비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이나 이런 거는 뭐 아까 어, 어,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만 하면 아까 제가 튜링 테스트를 지금 AI가 60년 지나서 통과했는데 사실은 그 다음 튜링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게 토탈 튜링 테스트예요. 튜링 테스트는 원래 장막에 가리고 누군지 상대방을 안 보여줍니다. 근데 장막을 로봇인지 아는데도 이게 이 영화가 토탈 튜링 테스트를 한 영화인데 엑스 마키나라고 로봇인지 아는데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기계인지 알면서도 사랑에 빠질 정도로 AI가 감성을 갖고 뭐 똘똘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짜로 AI 학회에서 AI가 약간 항상 야단을 많이 맞는데 또 야단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1997년에 로보컵을 시작했어요. 로보컵 축구 대회로. 그게 다 자율주행이나 이런 기술에 그때 시작할 때 뭐를 얘기했냐면 50년 후에 2045년에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사람하고 축구하는 거를 얘기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는데 어쩌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사람하고 축구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만드는 거를 이미 1997년에 AI 학회에서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AI는 명확히 로봇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그러면 할 일이 이제 더 사회 이슈는 더 제가 보기엔 심각해지는데 지금보다 이제 인간의 육체 노동을 다시 대신할 거고 블루칼라 직업을 넘볼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간이 할 일이 뭐냐 어쩌면 로봇 가르치는 일일 겁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우리가 하는 일상 행동 어쩌면 지금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겼는데 옛날 AI가 만든 거는 이렇게 knowledge engineer라는 직업을 만들었었어요. 80년대 지식 그 공학이라고 했는데 지금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새 직업인데 제가 보기엔 앞으로 새로운 직업은 약간 제가 튜터링 엔지니어라 그랬는데 AI를 가르치는 게 새로운 직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요.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아무튼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아직 이런 기초강의 레벨이 아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기획과에 있고요. 이제 올해 로봇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로봇학회가 1,8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학회로는 굉장히 크게 왔는데 그때 이제 당황스럽게 얘기했던 건 우리가 몰래 좋아했던 스타가 월드스타가 된 기분이다 갑자기. 별 관계도 없는 놈들이 그냥 사랑했다고 난리치니까 진짜 꼴불견이다라는 생각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 한 우리나라 로봇학회도 한 20여 년 되고요.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고 다들 이렇게 클 줄 몰라서 굉장히 저희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오늘 얘기도 이제 AX라고 하는데 이제 옛날 이런 공정 자동화에서 저쪽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아마 TSMC 건이 될 거예요. 아마 이게 제조업이 어떤 회사의 한 파트가 아니라 아웃소싱 시킬 수 있었다 생각했는데 요즘 보니까 그게 아니라 걔들이 더 메인이고 다른 것들은 AI가 다 해버리니까 제조업이 더 중요해져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분명히 한 20여 년 전까지는 공장은 아웃소싱해서 중국에 보낸다 했는데 요즘은 그래서 거기가 갑이 되고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사실은 이게 TSMC 말고도 기계 부품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 3D 프린팅을 넣어서 전 세계 똑같은 공장을 꾸리고 그 서플라이 체인을 공급한다 이런 아이디어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제조업 우위의 세상이 다시 온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희들이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이거 저희 다 경험해 봤답니다. 로보틱스 하시는 분들은 붐이 여러 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AI도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는 보면 이제 그 공장 자동화용으로 우리가 이제 노란 로봇 파나기라고 하는 그 로봇 성공을 했지만 거기서 볼 때 이제 우리는 곧 공장 자동화를 다 할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 사람을 빼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직도 공장에 사람이 있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수준형 로봇이 엄청 성공을 했어요. 이제 수술을 로봇 성공해서 아마 그 인투이티브 서저리가 GE 메디카보다 커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는 곧 이제 병원에다 로봇으로 바꿀 거다. 근데 아직도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간호사를 못 바꿨어요. 의사는 바꾸려고 했는데 또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이제 세 번째가 또 이제 물리적 AI가 막 있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 기쁘고 또 우리가 놀란 건 야, 걷기가 얼마나 하나님이 만드신 모션인데 이걸 했는데 걷기를 풀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베이스, 레인포스먼트에서 요즘은 쉽게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조작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좀 불안함은 있지만 그래도 이따 말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게 사실 이제 누구 훌륭한 사람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젠슨 왕이 넥스트 웨이브 오브 AI is 피지컬 AI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뭘 무슨 얘기를 하니까 챗 GPT 모멘트가 왔다. 우리가 우와 세상이 바뀌었다는데 이게 이제 로보틱스, 제너럴 로보틱스에 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일론 머스크는 뭐냐면 휴머노 로봇 이즈 더 비기스트 프로덕트 인 히스토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계획을 냈습니다. 5만에서 10만을 계속 우리가 엄청난 숫자를 사람보다 더 많이 찍어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라는 이제 당위성은 될 것 같고요. 요 페이지가요, 제가 한 10월에 만들었는데, 그 위에 뭘 버튼 때려치고 그냥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틀 전에. 뉴스가 그냥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와갖고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일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요 우리가 이제 그 기술 기업이라는 데들이 다 로봇을 하겠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그 로봇주가 막 상승해서 막 로봇 회사들도 있고 누가 별 볼일 없어 보이는 놈들이 막 5천억 펀딩 됐다는 얘기 듣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정부에서도 12개 주가 전략 기조에 첨단 로봇 제조를 넣었는데요. 이거 처음 생길 때 왠지 저희 로보틱스 하는 사람들은 그게 우리가 그만큼 시장이 되나? 라는 늘 불안함이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시장으로 하면은 그냥 청소년 로봇밖에 없는데 왜 자꾸 껴넣지? 고맙긴 한데? 라는 생각이 있는데 드디어 이제 이게 앞으로 이 예측치도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전략 기술에 들어갈 정도로 규모에 된 것 같아요. 예측치가요. 지금 스틸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게 첨단 로봇 제조라고 해서 얘기 나왔지만 여기는 사실은 첨단 로봇하고 제조가 따로 떨어져 있는 거고요. 이게 제조에 쓰는 첨단 로봇을 만들겠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요즘 추세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냥 신의 한 수가 돼서 자연스럽게 제조에서 로봇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저에게는 결국은 우리가 부품부터 잘해서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 잘해서 로봇에 우리가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도 중요하니까 이런 거에 놓치지 않겠다라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장교수 말씀해 주셨는데 자 로봇과 AI에서 AI는 이제 로봇이 에이전트냐 저도 이해합니다. 로봇이 이제 도장들을 깼어요. 사진, 영상, 소리 다 도장들 깨듯이 하고 나가고 있는데 이제 물리 환경까지 왔는데 이제 그 AI 그러니까 전산과에 계신 분들은 이건 트랜스포머 다 해결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우리는 그게 될까라고 계속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우리가 밀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뛰기, 걷기 이런 걸 동작을 다 잘하고 있으니까 일단 밀렸는데 저희가 이제 끝까지 붙잡고 안 될 거야 생각하는 건 이제 조작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텍타일 센서가 들러붙었기 때문에 사람 수준의 조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로봇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그냥 AI라는 건데 데이터 기반에서 우리가 뭘 주면 모션 플래닝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옛날에 모델 기반이었다면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고요. 그 물리 데이터에서 과연 트랜스포머가 먹을까? 인공지능이 먹을까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 처음에 딥러닝 시작할 때 보면 시각세포의 그 구조부터 시작했는데 후각세포는 완전히 달라. 예,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잘 안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이제 좀 밀리긴 하는데 카운터펀치를 맞지 않았어요. 잘 안 돼요, 사실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제 피지컬 AI가 있고, 이제 인바디드 AI가 원래는 뭐였냐면 소프트 로봇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문어가 별다른 AI 그 인텔리전스가 없이 사람 못하는 거 다 하거든요. 뭐 열쇠도 따고 문도 열고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이 근육에 인텔리전트한 프로퍼티가 있어서 될 거다는데 요즘은 이게 바뀌어서 그냥 휴머노이드 같이 몸 쓰는 AI를 만들어야 된다는 용어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이것도 1년 사이에. 소프트 로봇 하는 사람들이 좀 큰 손해를 본 것 같은데 인바디드 AI는 뭐냐면 이제 몸 쓰는 AI를 만들겠다 했는데 요거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뇌세포에서 3분의 1이 인텔리전스고 3분의 2가 균형, 뭐 내 안에 있는 내장, 뭐 센서 이런 데에 해당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야, 3분의 1만 된 거고 3분의 2는 아직 안 돼 있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이거는 뭐 누구나 알 수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텔리전스라는 것보다 something new add가 있어서 embodied AI를 구성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봇이 왜 지금 이렇게 잘 되냐? 이유는 저 생각에 엔지니어링은 딱 한 가지예요. 중국에서 자석이 되게 싸졌어요. 자석 힘이 동일 볼륨에 비해서 한 10배, 그러니까 히토리 자석 때문에 엄청 올라가서 로봇들 파워가 다 올라갔습니다. 옛날 힘의 10배. 그러니까 이만한 게 다 줄어서 그런 모션들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AI 쪽에서 그 이제 강화학습이나 이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투입이 돼서 이제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로봇이 어떤 피지컬한 운동을 더 복잡하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중국에서 나오는 자석이 얼마나 히토류 자석의 힘이 얼마나 느느냐에 따라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건 한계가 있고요. 사람이 쓰는 어떤 우리 근육 같은 액추에이션이 안 나온 이상 로봇은 계속 그 자석의 힘에 이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보다 중국과 경쟁이 어렵다는 게 자석을 우리가 만들지 못해요. 계속 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석이 해결되지 않으면 큰 모터를 만들 수가 없고 그러면 큰 힘을 낼 수 있는 로봇을 만들 수가 없고 뭐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듭 말씀드린다는 건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여기까지 온 거는 대단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뭐 요즘도 많이 해결된 것 같은데 저 그림 보시면은 이제 그 이제 바둑은 잘 두잖아요. 근데 결국 돌을 놓는 건 이제 사람이 놓게 만들어 놓잖아요. 이게 피지컬 AI가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사실은. 이게 뭐냐면 사람이 쉬운 거는 이상하게 컴퓨터가 잘 못하고 컴퓨터 우리한테 어려운 복잡한 수계산 이런 컴퓨터가 잘하는 상징적인 장면인 것 같고요. 솔직히 지금 해결할 수 있냐?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게 가능할지는. 왜냐하면 이 딱딱한 걸 딱딱한 걸 놓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자동화에 대해서 좀 얘기가 이슈가 있어서 지금까지 자동화는 뭐였냐면은 파낙으로 상징되는 이런 노란 로봇이 있었고요. 그냥 피딩 라인을 만들어 놓고 픽처만 딱 맞춰놓고 어떻게 됐냐면은 오프라인 프로그래밍이랑 프로그래밍 갖고 전체 코디네이터하고 로봇의 코디네이터 일치시켜 놨었어요. 그러니까 기계 코디네이터를. 그러니까 차를 한번 바꾸면 요 짓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왼쪽 오른 북쪽으로 얼마 하면 로봇이 북쪽으로 얼마 가야 되는데 사실 맞지가 않아서 이걸 억지로 맞추는 거를 우리가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런 레이저 장비를 이용해서 보통 현대자동차에서 차가 바뀌면 일주일 정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만들고 있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이 픽스처 바꾸기도 힘들고 사실 그게 되게 고통스러웠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이 캘리브레이션 할 필요가 없이 머신 비전 빅데이터도 이용해서 로봇 자체가 자기 비전으로 대략 이제는 거리를 맞춰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서 뭐 했냐? 사람이 들어가는 곳들은 뭐냐면 스테이션 투 스테이션. 아까 그 장 교수님 보여주신 보스턴 다이내믹에서 뭘 무거운 걸 껴서 이렇게 놓잖아요. 그 스테이션 투 스테이션 일들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되게 케이블 집어넣고 이게 지금 캘리브레이션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지금 새로운 이슈는 뭐냐면은 이제 오프라인 프로그램 디지털 트윈으로 바뀌어서 각 로봇들이 자기가 인텔리전스가 있어서 대략의 위치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프라인 프로그래밍 대신에 LLM 등을 이용해서 어떤 코딩을 할 수 있는 조금 편의가 생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도하는 게 뭐냐, 휴머노이드 로봇을 넣어서 사람 대신에 거기를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션 투 스테이션에서 일하는 거.
그다음에 부드러운 거 이런 것들을 사람이 하듯이 그걸 집어넣지 않고 공장 시스템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자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아마 어떤 이런 그 AI나 이런 빅데이터 기반이 휴머노이드까지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공장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고 저런 컨베이어 벨트가 아닌 그냥 그 셀 위주로 해서 로봇이 다 보고 그 안에서 이제 고칠 수 있도록 이런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자, 휴머노이드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치수를 일단 폼팩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안에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반도체 회사들은 사람이 수그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키를 작게 만드는 휴머노이드 만들고 있어요. 왜냐면은 거기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뭐 쭉 아시다시피 이런 것도 있었고 진짜 제일 잘하는 애들은 유니티, 중국,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미국 등의 이제 피겨나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에서 나오는 아주 고성능 로봇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까 많이 보셔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피겨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요게 이제 굉장히 이제 이게 돌아가나요? 예. 최근 이제 한 뭐 며칠 안 된 건데요. 이게 안 돌아가나요? 네, 실행이 안 되네. 예, 뭐 하여튼 이거 헬릭스, 그러니까 오픈 AI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이 피규어가 뭐냐, 오픈 AI하고 협력을 종료했어요. 그래서 자체 AI를 집어넣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가 만들어서 이제 새로운 걸 개발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그런 촉각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해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엔 이게 아마 딥시크 모멘트 같이 자체 AI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됐기 때문에 오픈 AI를 파일을 짜고 자기네 AI를 넣겠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드웨어를 아웃소싱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유로 AI도 아웃소싱 할 수 없다. 아마 기계를 직접 만들어 보시면 똑같은 로봇 5대 만들어도 얘들 성격이 다 다릅니다. 애널로그를 어떻게 극복을 못해요. 저도 해봤는데 10대의 로봇을 만들어 놨더니 10대 성격이 다 다르고요. 10대의 컨트롤러 궁합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튜닝이 들어가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핸드폰 다시 내려서 다운로드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피규어 AI가 제가 볼 때는 제일 지금 임팩트 있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 피규어에게 3라면은 원을 보시면은 이제 뭐 LLM 갖고 뭐 애매한 동작을 하는 게 나오고 2는 이제 공장에서 걷는 게 나오는데 어기적 걸어서 에이 좀 멀었다. 그리고 작업도 어떻게 내냐면 뭘 끼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리면 슬라이드를 싹 내려가고 해서 별거 아니네라고 했는데 3는 뭐 굉장히 또 그 조작까지도 굉장히 대단한 걸 보여줘서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이제 모델 알겠지만 빅데이터 위주로 가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뭐 딥시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구글에서 하는 저 RTX라는 저 휴머노이드 모델의 그 규모라든지 참가 인원을 보고 아 이거 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 구글은 전 세계 랩을 다 모아서 그 랩에서 한 데이터를 다 모아갖고 이걸 훈련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전 세계 로보틱스 랩들이 참여해서 이걸 이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구글은 이런 만들고 또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이제 프로젝트 그루시라고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만을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또 공개를 했는데, 사실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아주 고성능의 그 조그만 그 컴퓨터, 그 다음에 그 아이작 심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 패키지를 모아서 하나의 이제 한 생태계를 만들어 놨는데, 뭐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미국에서는 좀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로봇의 혁신은 생각보다 느린가를 좀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각증에 출발해서 지금도 많이 발전했지만은 촉감 운동감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색깔을 하면 RGB 코드라는 게 있죠. 그럼 다 이제 똑같은 얘기들을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랭귀지라는 거 자체는 문자라는 게 있잖아요. 문자로서 이제 코딩이 되잖아요. 우리가 뭐. 근데 촉감이라든지 피지컬 데이터는 그 인코딩 할 수 있는 툴이 없어야지. 그냥 우리가 운동할 때 그렇잖아요. 뭐 잘해보세요. 뭐 어디까지 이렇게 되지. 그게 없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되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되게 좀 난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 하고요. 어떤 피지컬 월드에서 우리가 성장과 회복, 그다음에 사람이 여러 가지 바이오 뉴로사이언스에서 나오는 리던던시, 계속 엑스트라 루프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리던던시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피드백 루프 같은 게 있는데 이게 1kHz로 돌아가는 피드백 루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실제 로봇, 인공지능의 어떤 것들을 로봇에 적용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에이전트가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 같은 걸 봐도 정교할 때 쓰는 내 모드하고 힘을 쓸 때 모드가 달라요. 저걸 보시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자랑스럽게 지금 자기가 푸시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쪽을 보시면 손이 동그랗습니다. 손가락에 그 힘을 못 내요. 근데 사람은 큰 힘과 작은 힘을 동시에 다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해야지 우리가 이런 매니플레이션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유지 보수 관리 이런 건 뭐 잘 해결되겠지만 이런 것도 뭐 결국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람과 인간의 소통하는 방법 의미가 뭐냐면 지금까지 로보틱스의 큰 문제를 LLM이 해결해 준 건 이겁니다. 이게 간호사 로봇이에요. 왼쪽에 있는 여기 그 A소업이라는 게 뭐냐면 의사 로봇을 만들었으니까 간호사 로봇을 만들면 더 잘 되겠다고 했는데 이게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도 이거를 계속 지시를 해야 돼요. 왼쪽으로 뭐 맷도 오른쪽으로 이걸 계속 말로 하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짜증이 나는 거죠. 간호사는 눈치를 보고 딱 때려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실패했고요. 로크맷이라는 건 이제 재활 로봇인데 이것도 이제 처음에는 걷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연습을 잘했는데 이게 지루해지니까 로봇은 걸고 하시는 분은 그냥 졸아버리는 거예요. 떨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LLM이라는 것도 해결책을 주지 않을까? 뭐 같이 계속 인커리지하고 대화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됐는데 아직도 피지컬 쪽에서는 좀 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인바디드 인텔리전스 체화지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 영상으로는 저장하고 우리가 똑같은 영상이라도 힘이 들어가 있는 걸 지금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 센서도 만들어서 높하는데 힘 센서 기술이 아주 거지같이 발전을 못하고 있어서 자, 카메라로 찍으면 다 하지만 힘 센서는 만들기 나름입니다. 그다음 마모도 되고. 그래서 텍타일 센서라든지 힘 센서 개발이 되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슈는 아까 힘 센서의 문제는 힘이 지나가는 경로의 센서가 있어갖고요. 많이 쓰면 많이 쓰면 마모가 돼요. 지가 바뀌고. 그래서 뭐 카메라 센서는 내가 반사되는 빛을 받기 때문에 뭐 그 매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센서의 감도를 올리면 로봇이 흐느른해질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있고 물리적 상호작용 데이터가 인코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RGB 코드 같은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보여드린 사람들은 세 손가락 푸시업이 되거든요. 근데 로봇은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디자인은 세 손가락 푸시업 할 수 있는 거 만들든지 아니 작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 시간이고요. 자, 그래서 로봇 기술 얘기할 때 중국에 비해서 열세라고 써놨지만은 결국은 그냥 안 됩니다. 아직. 끝. 결론 났습니다. 그러니까 소나타 레벨에서 끝났고요.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건 고급 제네시스나 그 고급 레벨에 죄송합니다. 제네시스보다 더 지금 비싼 게 떠오르지 않아서 포르쉐 이 정도 로봇에는 우리가 충분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능성이 있고요. 이 우리가 중저가에서는 굉장히 어렵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사업 보안이요. 로보택스에는 카메라도 들어가고 뭐 많이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외부를 우리가 써서 공장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저는 보안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 손 쪽에 기술이 마땅치 않다. 아까 이제 보여준 손이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다섯 손가락을 다 넣고 여기 센서를 넣고 하는 일들은 굉장히 아직도 많이 어려운 일들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네 번째 이제 다양한 로봇들을 통합제하는 미드웨어. 우리는 이제 랭귀지로 해결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되게 여러 가지 후문이 나올 텐데 이거를 통합해서 뭔가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미드웨어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 ROS로는 충분치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기 보시면 뭐 이제 투입 비용 대비 효과는 좀 의문이 누구를 대체할 것인가? 병원에서 의사를 대체할 것인가? 간호사를 대체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공장에서 대체할 쪽은 스테이션 투 스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을 빼는 게 지금 목표고요. 아니면 그걸 아니고 숙련공들을 덜 숙련하는 대체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슈 같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비용이 애초 불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체계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뭐 누군가가 하든지 아니면 뭐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인공지능 비용이 예측 불가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딥시크나 이렇게 그 휴머노이드 특화 나오는 거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기술적 한계 돌파가 필요하다는데 이제 그냥 루머입니다. 테슬라가 더 이상 그 모델 개발을 안 하고요. 그냥 대량 생산으로 가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슈는 뭐냐면 그 이상 하드웨어는 발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대량 생산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충분한가? 잘 모르겠습니다. 카메라 바깥에서 그 지금 상태가 충분한지는 카메라 안에서는 충분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자, 그래서 뭐 마지막 보시면 이제 뭐 로봇이라는 게 파나하게 성공한 이유는 그러니까 로봇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로봇과
다른 공정과의 결합을 시켜서 뭐 그 PLC에 나온 데이터를 바로 받고 이런 것 성공했듯이 지금 아마 그런 물류보다는 데이터 플로우에서 로보틱스 어떻게 쓸 수 있는가가 제일 키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마 우리나라 제조 현장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